어머니, 그냥 계셨다면 180억은 제 것이 됐을 텐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검찰청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알았다. 도대체 할머니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안심하려 했다. 아니, 안심해야만 했다. 더 이상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웠으니까. 대리석 바닥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천장 높이 솟은 로비 한가운데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장엄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치 5성급 호텔의 로비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화려했다.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서는 걱정하실 게 전혀 없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접수 데스크에서 미소 짓던 젊은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기분 좋았다. 나는 그 말에 기대를 걸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평생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해 180억이라는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며느리가 권한 이 최고급 실버타운. 어머님 같은 분께는 최고급 시설이 어울린다고 했다. 월 5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180억 중에 500만 원이 뭐 대수랴. 어머님, 재산 관리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전문 자산 관리사가 따로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제 노년은 이곳에서 편히 보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혼자서는 18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관리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내 방은 최고급 스위트인 504호였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둘러본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개인 트레이너까지 있었고, 도서관에는 희귀 도서들이 가득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주었고, 벽면에는 진품일 것 같은 명화들이 걸려 있었다. 복도 곳곳에는 값비싼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정말 돈을 많이 들인 곳이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은 모두 성공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최소 50억 이상의 자산가분들이죠. 나를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처럼 180억 규모는 저희 최고 VIP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구나. 방문을 열자 호화로운 스위트룸이 나타났다. 킹사이즈 침대, 고급 가구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앤틱 책상까지. 창밖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다. 골프장만한 크기의 정원에 분수대와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식사는 룸서비스도 가능하지만 다른 VIP분들과 교류하시려면 식당을 이용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첫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을 때 나는 놀랐다. 다른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있었는데 모두 품격 있어 보였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교양 있었다. 처음 오셨군요. 여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그 할머니는 503호에 사는 박 할머니였다. 작년에 입주했다고 했다. 저는 제약회사를 했었어요. 100억 정도 되죠.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저는 부동산이었어요. 180억 정도 됩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최고 부자시겠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같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공감대가 있었다. 아들이 해외에 나갔어. 혼자 지내기가 외로웠는데 여기 와서 친구들도 생기고 참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훌륭하고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역시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 여기 전문팀이 있어요. 모든 걸 맡겨놨어요. 정말 편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날 아침, 복도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마주쳤다. 그분은 나를 보더니 급하게 속삭였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재산 모두 뺏어가요.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직원이 다가와서는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서 가시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절박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치매 증상이려니 생각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셋째 날, 처음 날 반갑게 맞아주던 503호 박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점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나는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어봤다. 503호 박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던데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요? 아, 건강이 안 좋아졌어. 해외 특수 치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직원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갑게 얼어 있었다. 미소는 입가에만 걸려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해외 치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넷째 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쳤던 다른 부자 어르신도 사라졌다. 김 회장이라고 불리던 분이었다. 화학 공장을 운영했다던 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식사 도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직원들이 휠체어를 가져와 어딘가로 끌고 갔다. 그 모습은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을 옮기는 것 같았다. 저분은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은데. 네, 걱정 마세요. 일시적인 어지럼증이에요. 개인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김 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것도 모두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돌아온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찍, 찍, 찍.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규칙적이면서도 섬뜩한 그 소리. 처음에는 에어컨이나 환기시설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인위적이었다. 자연스러운 기계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 소리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도대체 뭐 하는 소리지? 다섯째 날 새벽 2시경. 갈증이 나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을까? 호기심에 살며시 그쪽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내다본 광경에 나는 경악했다. 직원 2명이 축 늘어진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끌고 가고 있었다. 그 노인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고개는 옆으로 꺾여 있었고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마치 약에 취한 것 같았다. 아니, 더 심각해 보였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었다. 본관 쪽이 아니라 지하로 이어진 낡은 복도 쪽이었다. 나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입주 안내를 받을 때는 지하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지하에 뭐가 있는 거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나는 몸을 숨기며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손이 덜덜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접적으로 직원에게 물어봤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이 어디론가 이동하시던데요. 많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아, 새벽 특수 치료예요. VIP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최첨단 치료법이 있거든요. 지하에 최신 의료 시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직원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다. 그 직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새벽 특수치료, 지하 의료시설. 그날 밤부터 나는 더욱 예민해졌다. 복도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 속삭임, 기계 소리까지.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반드시 누군가가 이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로 입주한 할머니가 있었다. 정 회장이라고 하셨다. 건설업으로 70억을 모으셨다고 했다. 나처럼 며느리가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180억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분도 처음에는 기뻐했다. 하지만 사흘 후 그분도 사라졌다.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확신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여긴 부자들을 노리는 함정이다. 그들이 부유한 노인들에게 뭔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
180억이라는 내 재산도 이미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탈출을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한다. 나는 오래전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기억을 꺼냈다. 50년 전 젊었을 때의 일이었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었다. 당시에는 여성이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꽤 유능한 사업가였다. 대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일을 했다. 몸에 밴 습관과 지식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침착하게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CCTV의 각도와 사각지대를 계산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회전 패턴을 관찰했다. 최신형 카메라들이었지만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한다. 식사 시간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니 몇 곳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 그리고 저기, 경비원의 교대 시간도 기록했다. 밤 10시, 새벽 2시, 오전 6시. 각각 3명씩 근무하는 것 같았다. VIP용 시설이라 경비가 삼엄했다. 교대 시간에는 약 2분에서 3분 정도 공백이 생겼다. 그 시간을 노려야 해.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했다. 건물 동쪽 끝에 비상계단이 있었고 서쪽에도 별도의 비상구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출입구에 알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었다. 알람이 울리면 끝장이야. 담장과 철조망의 높이는 약 4m. 최상급 보안 시설 수준이었다. 80세 노인의 몸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담장 모서리 쪽에 배전함과 가로등 지주가 있었다. 그것들을 이용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건물 구조도, 보안 장비 위치, 경비원 동선, 직원들의 이동 패턴까지. 마치 과거에 했던 보안 컨설팅 작업 같았다. 밤 2시 15분 교대 시간. 경비 3명이 모두 비는 시간. 단 2분. 아슬아슬한 계획이었다. 실패하면 끝장이었다. 그들에게 발각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180억이라는 재산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내 차례가 되는 것보다는 나았다. 해보자. 할 수 있어. 계획을 세우던 그때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1층 라운지에 있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연주자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청소 담당 직원이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낮에는 항상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슬프고 애절한 선율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였다. 전문가 수준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못 주무세요, 회장님? 네. 잠이 안 와서요. 여긴 잠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건반을 누르다 말고 내게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곧 회장님 차례예요. 180억. 그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 말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거군요. 저도 여기 갇힌 몸이에요. 7년째 도망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7년이나?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직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감옥이에요.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부자 어르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함께 도망가요. 안 돼요. 저는 이미 그들에게 발각됐어요. 감시받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하세요. 회장님의 재산 서류들 이미 위험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 날 오후 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며느리였다. 일주일 만에 처음 받는 외부 연락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여기 정말 좋구나. 거기 계시니까 너무 편하시죠? 밖은 위험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압박감은 숨 막혔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려왔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나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안 돼요, 어머니.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바깥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니까요. 사기꾼들도 많고.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다. 혹시 너 뭔가 숨기는 거 있니? 그리고 내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렸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산 관리는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왜 자꾸 나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 어머니, 180억이라는 큰 돈이에요. 혼자서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잖아요. 그 말투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다. 혹시 너희가 내 재산에 손을 댄 거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며느리가 급하게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의심에 빠졌다. 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지? 180억. 그 큰 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18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일까? 그보다 더 절망적인 건 없었다. 새벽 3시. 다시 그 소리가 다가왔다. 찍, 찍, 찍. 이제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죽음의 발걸음이었다. 복도 불빛이 깜박였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4명은 되는 것 같았다. 180억 대상자, 이동 준비 완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내 재산 규모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냉정했다. 내 방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침대에 베개와 이불을 넣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발코니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주사기와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역시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재산 양도 서류에 사인을 받는 거였어. 그중 한 명이 말했다. 180억짜리 할멈이 어디 갔지? 침대만 있고 사람이 없네. 찾아. 멀리 갔을 리가 없다. 이번 건으로 우리 모두 대박이야. 180억이면 수십억씩 나눠 가져도. 하지만 나는 이미 발코니 난간을 넘어 외벽의 비상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주저할 틈은 없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180억을 저들에게 넘겨줄 순 없어. 5층에서 비상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은 80세 노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180억이라는 평생의 재산이 걸린 문제였다. 사다리를 붙잡은 손이 떨렸지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3층까지는 무사히 내려왔다. 그런데 2층에서 사다리가 부러졌다. 으악! 나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1층 차양막이 충격을 완화해 주었지만 그래도 크게 다쳤다. 팔뚝에서 피가 줄줄 흘렸고 다리에도 깊은 상처가 났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건물 전체에 비상등이 켜지고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다. 저기다. 180억 할멀 탈출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18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때문에 더욱 필사적이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가며 담장 쪽으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이쪽이야. 피 흔적이 있어. 180억을 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끝이구나. 180억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 절망이 목을 조여왔다. 8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는 건가?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어서요. 1층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였다. 왜 여기에?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서 피해야 해요. 그는 미리 준비한 듯 와이어 커터로 철조망을 잘라내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손을 붙잡았다. 빨리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도움으로 철조망을 빠져나와 숨겨진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다. 벤츠였다. 새 차였다. 숨이 넘어갈 듯 달리던 나는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회장님, 이건 며느리랑 짠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다.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니? 며느리가 회장님의 180억을 넘기는 대가로 이 가짜 실버타운을 소개한 겁니다. 실버타운은 가짜예요. 부유한 노인들의 재산을 뜯어내는 전문 조직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면 총각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장기를 적추해서 부자들에게 팔아요. 80세 할머니 장기도 값이 꽤 나간다고. 그리고 시체는 바다에 버리죠.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다. 내가 본 그 부자 어르신들, 지하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당한 것이다. 내 며느리가 내 피와 땀으로 모은 평생의 180억을 그리고 내 목숨까지 거래한 것이다. 내가 가장 믿은 사람이 180억 때문에 날 팔아넘겼다. 가슴이 미어졌다. 숨이 막혔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니? 저는 국정감사 조사관이에요. 이 사건을 1년 넘게 추적했어요. 부자 노인들만 골라서 노리는 이 조직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회장님 같은 180억급 큰 손이 나타났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회장님이 탈출해 주셔야 이 사건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왜 그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지, 왜 나를 도와주었는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80억을 지켜낸 것보다 목숨을 구한 것이 더 소중했다.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조사관이 준비한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었다. 1년 넘게 모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금융거래 내역까지 가짜 실버타운의 진실이 드러났다.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유인해 재산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장기까지 적출하는 끔찍한 범죄 조직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억 이상의 거액 자산가들이었다. 나는 검찰에서 모든 걸 쏟아냈다.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며느리와 나눈 전화 통화, 그리고 180억 재산을 노린 정황까지.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정말 연루된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와 가짜 실버타운 조직은 전원 체포됐다. 압수수색 결과 수백억 원의 부정 재산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됐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180억 재산 노린 가짜 실버타운 충격.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공모.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180억이라는 거액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다.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180억이면 우리 가족 3대가 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왜 혼자서만 가지고 계시려고 하세요? 아이들 교육비, 집값, 노후 준비 다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 말은 칼처럼 심장을 찔렸다. 180억이라는 내 재산을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 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시선. 하지만 나는 담담히 중얼거렸다. 180억은 내가 평생 피땀으로 모은 돈이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생명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다. 180억 중 일부로 구입한 진짜 내가 원하는 공간이다.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내가 선택한 진짜 나만의 공간이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15년형을 받았다. 가짜 실버타운 조직원들도 모두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시간에 내 남은 인생을 더 소중히 살아가고 싶다. 18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이제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 노인 복지 시설에 50억을 기부했고,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30억을 썼다. 나머지 100억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곳에 조금씩 나눠주고 있다. 가끔 그 조사관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다. 회장님 덕분에 좋은 일 했어요. 이런 사기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됐구나.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가두어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삶. 매일 아침 일어나서 180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진짜 고급 실버타운은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와 존엄과 선택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80억이라는 재산의 진짜 가치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였다. 그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80세에 얻은 깨달음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 180억과 함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